안녕하십니까. 손금 전문 연구가 유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손금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이란 게 무엇이고 왜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연구해 볼 값어치가 있는지, 이런 걸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금학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손금학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금학이란 손과 손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 지적 성향, 재능, 그리고 신체적 특성, 환경에 대한 반응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과 손금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금학에 대해서는 아주 터무니없고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많이 좀 어떤 거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또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이러는데, 저와 함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안에 펼쳐진 인생의 지도, 현재를 보여주는 운명의 거울 손금. 동서양 수세기를 걸쳐 연구되어 온 손금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출발점은 현재며, 현재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확실한 조언자와 함께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자. 손금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손금이란 손바닥에 생긴 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가 이렇게 손바닥에 선들이 있습니다. 선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들이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이 선의 상태와 모양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손금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렇게 본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좌청룡 우백호 이런 개념인데, 이건 실제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식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손금의 그 왼손, 오른손의 이 모양새가 되게 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왼손과 오른손이 왜 이렇게 다른지, 또 어떻게 이 손금들이 생겨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은 하기 참 힘듭니다. 이 어떤 그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이제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것부터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대개 그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오른손하고 좌뇌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뇌는 주로 읽기, 쓰기, 계산,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 같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그 왼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우뇌 쪽은 주로 우리의 그 감정 반응, 그리고 어떤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어떤 잠재의식과 같은 이런 이 자아의 이 내면 세계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손금도 실제로는 그 오른손에 나타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손에 나타난 이게 어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읽고 쓰고 계산하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왼손이라는 거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상상력, 그리고 잠재의식, 어떤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신비로운 이런 부분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왼손과 오른손을 함께 이렇게 살펴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 손금은 이 손을 접으면 생기는 주름이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깝깝한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이게 무슨 접으니까 자꾸 생기는 이런 주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저기 손금 뭐 굳이 이렇게 손금학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걸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아주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니까 다 알게 되겠지만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막진 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뭐 손금이 이렇게 감정선, 뭐 두뇌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바닥을 보면 이렇게 세 선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일자 손금이라고도 하고 뭐 원숭이 손금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 막힌 손금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막힌 손금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이 주름 잡다가 이 손을 접다 보니까 주름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한 유전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손금을 가진 사람은 그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뭐 아버지 대라든지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서 이 막진 손금이 유전되는 이런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기 그 사람들이 그런 손 접는 방식을 이렇게 유전을 시킨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걸 보면 알겠죠. 다음 질문으로 보면은 이 손금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손금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 만들어진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애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뭐 꽉 쥐니까 그때 만들어진다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아니고 자라나면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뭐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손금은 임신을 했을 때 그 태아가 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밀한 선까지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큰 선, 아주 주요한 선이라고 하는 그 두뇌선, 감정선, 그리고 생명선 이런 게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시기가 태아에 있어서 뇌신경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 3개월째 접어들면은 태아 그 산부인과에 가면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애가 어떤 그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닌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손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애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어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뭐 손을 만지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고 또 뭐 애가 이제 커서 좀 공부를 하면서 뭐 도구도 만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적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선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개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그 패턴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이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좌뇌와 우뇌의 어떤 그 뇌신경하고 이 손이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쭉 뻗어나갈 때 뇌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바로 이게 신경세포가 쭉 뻗어나가가지고 양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우뇌가 결합되어 있고 오른손과 좌뇌가 결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뇌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뇌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뭐 물건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다 손을 통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큰 이유도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어떤 도구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 손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속에 안 보이는 이 머릿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아는데 아주 참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손금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에 대해서는 뭐 손금이라기보다 손에 대해서는 그 옛날 원시인들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사시대에 이렇게 뭐 동굴백화 같은 걸 보면 손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막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거가 많이 관찰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손금학에서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이 연구의 시작 연도가 언제쯤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한 기원전 3000년 정도에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황제가 이 칙서라 그러죠. 이거를 이 도장을 찍을 때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지문을 찍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나름대로 엄지 지문이라는 게 이 황제가 이 어떤 그 가진 도장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좀 손금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는 뭐 어떤 운명이라든지 뭐 어떤 뭐 미래, 뭐 행운, 뭐 불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은 기원전 그 15, 6세기에 그 인도의 그 힌두스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기록에 발견됩니다. 그때 그 힌두스탄 왕국의 어떤 그 성전이 그 힌두교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베다스가 있습니다. 그 베다스라는 거가 이 굉장히 좀 대단한 뭐 힌두교의 아주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 최고의 어떤 그 경전 이런 것인데 그 책이 좀 커요. 큰데 이 사람의 살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붉은 빛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가도 글이 이렇게 변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이 그 책에 그 수십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손에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이렇게 어떤 그 선이라든지 어떤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외래인들이 보기에 참 신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그 힌두교의 그 이 베다스가 언제 이렇게 그 서양으로 넘어가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뭐 350년 뭐 이럴 무렵에 그 인도의 그 뭐 동방원정까지 동방원정을 왔다가 그 인도 왕국까지 이렇게 그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힌두교 성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그 자신의 그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렇게 주고서 연구를 갖다가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대단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뭔가 사람을 이해를 하고 인생을 어떤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 없다.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걸 좀 번역을 해가지고 라틴어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가지고 이 여러 학자들한테 좀 연구를 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좀 연구를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럽의 이 손금학이 전래가 되었어요. 동양은 이런 그 보면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뭐 불교가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중국,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런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인도에서부터 연구가 됐던 이런 손금이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손금학은 동양 서양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좀 뭔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지만은 뿌리가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한 8, 90%는 내용이 일치를 해요.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고 약간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연구 이런 알려지지 않은 연구라든지 이런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해석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큰 줄거리는 되게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은 그 뭐 손금학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 사주라든지 어떤 주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았었던 것 같고요. 서양은 그 점성술이 있긴 했는데 그걸로는 그 운명을 갖다 예측한다든지 이런 거에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손금학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이렇게 기록을 딱 보면은 서양에서 남아 있는 기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런 그 손금학의 어떤 그 전파를 조금 더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어떤 이제 번역을 손금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평생을 거쳐서 다시 또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요. 카이로맨시아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렇게 딱 드리면서 뭐 제국을 통치하는데 사람을 살피는데 좀 살펴서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대형 박물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들이 있죠. 뭐 죽음에서는 아주 그 효력이 대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들이 문구들이 막 나옵니다. 의학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수 아시죠? 그분도 뭐 손금은 아니지만 손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손톱을 보면서 환자의 이 병을 진단한다든지 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 손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교도들이 이렇게 어떤 연구를 많이 한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좀 은근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손금학도 암흑 시대가 됐는데 거의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완전히 뭐 탄압을 받으면서 이게 뭐 이거를 연구하면 뭐 만연이 어쩐 이러면서 뭐 그 사형도 시키고 그랬어요.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그 손가락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5개가 아니고 6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가락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그 마녀의 피를 이어받은 거다 이래가지고 뭐 화형을 시키고 막 이래요.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탄압을 갖다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받는 동안 이 연구가 아주 그냥 뭐 쇠퇴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맥락을 유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집시들인데 집시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뭐 기부인이라든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제 그 귀족 계급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 당신이 이거 뭐 미래가 어떻겠다 뭐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어떻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가지고 좀 손금을 갖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밥 벌어먹고 살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시들이라는 게 이제 뭐 전문적인 뭐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좀 추술적인 거고 축술적이고 좀 뭐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손금에 보면은 좀 이런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까리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거가 그 시대의 영향 같아요. 영향 같고. 근데 이제 손금이 이렇게 이제 그 다시 그 르네상스 시대라 그러죠. 이렇게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이제 좀 활발하게 이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그 여왕이 이제 이런 뭐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 손금학이라는 게 그 인간 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연구를 좀 막 권장을 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독일에서는 이 대학에서 직접 이제 손금학이라는 거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손금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쭉 그 많은 연구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왔고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를테면 한 100년 전쯤에서는 이걸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런 풍토가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뭐 주민등록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지문을 찍는데 지문이라는 게 이게 손금 뭐 손에 있어서 참 오랜 동안 안 변하는 것이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서양에서는 그 한 100, 뭐 한 20, 30년 전에 이미 알고서 그걸 갖다 실제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지 의학, 그리고 이제 범죄학, 그리고 유전학 이런 쪽에서 손금과 손의 모양이라든지 이걸 가지고서 연구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양에서는 그 인도를 통해서 뭐 똑같이 이렇게 손금이 들어왔지만은 실제로는 좀 그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긴 한데 이게 좀 과학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분석이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아까 같이 좌측용 우백호 같은 이런 관점을 자꾸 넣으면서 뭔가를 이 관념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 오늘날에 남아 있는 뭐 기록도 많지도 않지만은 이런 기록들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은 실제 케이스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좀 상당히 아쉬운데 뭐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기록들도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동양의 손꼬막이라는 게 뭐 동양의 학문 아니냐 뭐 이러는데 뭐 이 연구 성과로 볼 때는 동양이 이렇게 기여한 게 무척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뭐 저희가 이제 손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뭐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들을 해 들어갈 것인데 뭐 제일 뭐 중요한 그거 아니겠어요? 제일 궁금한 거가 나는 내 손금이 어떻는가를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걸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선들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이 선들이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잔선들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손금 분석하는데 중요한 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이걸 갖다가 이제 손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두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손금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명칭하고 이런 그 의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엄지 손가락을 둘러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게 둥그렇게 보통 있는데 이 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수명이라든지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가 좀 횡단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뇌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건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성향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부르기에는 감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선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심장 기능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심장 기능하고 뭐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인지 뭐 좀 차가운 사람인지라든지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요 세 개 선을 가장 중요한 그 기본 3대 선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두뇌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생명선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고 감정선은 자기 감정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바닥 중간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횡단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세로 3대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이 이 운명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선입니다. 대개는 그 손바닥 밑에 밑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감정선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지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선을 이렇게 운명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약지 방향으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성공하고 관련된 이 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이제 태양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태양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물선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뭐 이 선이 상태가 좋고 쭉쭉 잘 나가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고 뭐 여기가 이제 장애를 만나가지고 끊겨 있고 뭐 선이 이렇게 흐릿하고 뭐 가늘고 뭐 꾸불꾸불하고 이러면은 좀 애로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이제 그 세로 3대 선 중에 제일 가에 소지 방향으로 가는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업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선하고 이렇게 건강선하고 많이 이제 그 혼재돼가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꼭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소양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기본 3대 선, 생명선, 두뇌선, 뭐 감정선이 있고 세로로 올라가는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이게 이제 제일 손금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선들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거 위에도 보조선들이 있는데 결혼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 밑에 쪽에 이렇게 생기는 선들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그 결혼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애정 문제라든지 어떤 결혼하고 관련된 그런 거를 살필 때 많이 씁니다. 생명선의 안쪽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선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향선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라든지 뭐 여기서도 이제 애정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걸 갖다 같이 살피게 됩니다. 감정선의 그 위쪽으로 간혹 이렇게 이제 뭐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검성대라고 부릅니다. 예술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이 사람이 이제 좀 과민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살필 때 이제 요 검성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행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뭐 이게 중요하죠. 희망선 내지는 자수성가선 이런 어떤 이제 뭐 선들 외에도 손바닥에는 굉장히 이게 선들이 많습니다. 무척 많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기본 3대선 있고 세로 3대선 있고 손금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를 일단 먼저 이제 기억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용어에서는 일단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구 언덕이라는 뜻이죠. 언덕. 이거는 이제 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손바닥이 이렇게 이제 뭐 두툼한지 아닌지 뭐 얄팍한지 이런 걸 살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 영어로는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구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이 분석에 손금 분석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를 분석하는 거, 뭐 손가락을 분석하는 거, 손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수향학이라 그러죠. 먼저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엄지를 둘러가지고 있는 이거를 생명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두 개의 구로 나뉩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 두툼한 부분 여기가 이제 검성구라고 합니다. 삶의 에너지, 체력, 또 어떤 부분은 애정미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쪽에 좀 작게 이쪽 부분 검성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제1 화성구라고 부릅니다. 화성구의 특성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있는 것이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쪽 부분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1 화성구라 부르고 여기 부분을 제2 화성구라고 합니다. 실제 제2 화성구는 보통 보면은 두뇌선이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제 끝에 지향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제2 화성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의 밑에를 두고서 구의 명칭이 각각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검지 손가락 밑에 부분, 이 부분을 목성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지 밑바닥을 이제 두툼한 언덕 부분을 토성이라고 부릅니다. 토성구. 약지 밑에 있는 것을 태양구, 소지 밑쪽을 수성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태양계에 있는 이런 행성들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붙은 유래는 뭐 점성술하고 이렇게 손금이 이렇게 이제 좀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름들도 그렇게 붙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목성구는 목성구가 상징하는 특성이라든지 토성이면 토성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태양이면 정말 반짝반짝하는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부분 여기를 월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그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남는 손바닥 중앙 이 부분도 이렇게 명칭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부르기는 화성팽원이라고 부릅니다. 양화성구 사이에 있는 어떤 팽원인데 이것도 하나의 언덕입니다. 언덕이라 가지고 여기가 또 이제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특성들을 갖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도 이제 구로 간혹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지만 여기는 해왕성구라고 부릅니다. 크게 살피면은 금성구, 목성구, 토성구, 태양구, 수성구, 제1화성구, 제2화성구, 월구 이렇게 해서 이제 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화성평원까지 9개의 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에 대해서도 뭐 손과 손금을 연구하는 게 손금학이니까 손바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손가락 자체도 연구들을 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 더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이제 엄지 손가락, 뭐 무지 내지는 모지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검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다른 의미로는 식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이 이제 중지, 그리고 제일 길다 해서 장지, 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약지를 간혹 무명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지 손가락, 여기는 이제 새끼 손가락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개 손가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각각 있고요. 요 손가락들이 각각 가지는 또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각각 있습니다. 손가락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이 일단 좀 길고 좀 두툼하고 모양새가 좋아야지 조금 인생에 있어서 이제 좀 활기차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겠습니다. 자신의 이상이나 꿈을 실현하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이제 잘 발달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남은 손가락들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검지손가락.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개성, 인격, 이런 걸 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지는 가장 중간에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좋아야 되고, 약지는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이런 아주 수동적인 이런 손가락이 되는데, 약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가집니다. 소지 손가락은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생식기라든지 비뇨기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거 내지는 또 애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어떻는지를 보는데 소지 손가락의 그 모양새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손금 선들의 명칭하고 구의 명칭, 그리고 손가락의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까 그 선과 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또 이렇게 좀 뭐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손금이 이렇게 매일 바뀌는가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금이 이제 자고 나면은 뭐 선들이 생기고 바뀌고 뭐 이러더라. 뭐 손금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 항구적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는 이런 선들이었고, 뭐 그냥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손금의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주요선이라고 하는 기본 3대 선, 뭐 그리고 세로 3대 선, 이렇게 큰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들은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고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는 좀 빨리 변하는 선들도 있고, 또 변화에 아주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생명선 같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면 엄지를 둘러와 있던, 실제로는 이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주 변합니다. 자주 변한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은 선들에 이렇게 덤 같은 이런 게 생긴다든지 지선들이 생긴다든지 허릿해가지고 자꾸 밑에서부터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명선이라는 게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감정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일 위쪽에 있는 선 중에 이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했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실제로는 뭐 심리 상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선도 좀 자주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져 가지고 아주 슬프다. 뭐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막 난다. 이러면은 감정선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이 끝부분에서 막 내려오는 선들, 막 이런 어떤 슬픔의 비애의 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 이렇게 형체 모양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뭐 곡선이 된 게 직선이 된다든지, 직선이 된 게 곡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지가 뭐 한 가지인데 이게 두 가닥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를테면 하룻밤 자고 나서 생길 그런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이 선 자체들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변화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잘한 선, 이를테면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러면 이제 그 뭐 이런 건강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좀 월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뭐 자주 좀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고요. 또 그 근심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 이 생명선 안에서부터 막 근심선이라고 부르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들, 이걸 특히 저희가 근심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선들은 뭐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좀 아니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뇌선이라고 하는 거, 이 두뇌선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는데 뭐 어려운 공부를 좀 내가 했다 이러면 두뇌선이 좀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주로 공대에 공학만 했던 사람인데 좀 가서 돈 버는 공부도 좀 하고 뭐 부동산 뭐 재테크도 하고 이런 공부를 갖다 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좀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깨달음이 있었다. 이러면은 두뇌선이 바뀝니다. 바뀌는 수가 많아요. 뭐 안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배우는 거하고 관계가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었는데 뭐 다른 어떤 지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선이 바뀌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선의 변화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사고작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손금은 변한다. 역이라고 그러죠. 이 역이라는 이 원리를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 이 변화를 시키는 거를 인생을 사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좋은 어떤 방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 지식을 갖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 그 손 모양이나 손가락이나 또는 뭐 어떤 손톱이나 이런 거는 뭐 손금하고 좀 관계가 없냐? 뭐 그거는 그냥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타내고 뭐 다른 의미는 없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그 서양에서는 그 손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 손의 모양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어떤 그 뭐 구가 이제 두툼한 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부르기를 수형학이라고 합니다. 손 모양으로 뭔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뭐 이를테면 손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손금학 이렇게 부르면 수형학이라는 게 거의 뭐 5대5 반반 정도의 이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형학은 일찍부터 어떤 심리학자라든지 그 의학자들이라든지 어떤 범죄학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연구가 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손가락의 모양이나 아니면 손톱의 모양이나 뭐 이런 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하고 뭐 이런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까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손톱에 나타나는 어떤 그 뭐 이 어떤 그 손톱 면의 뭐 어떤 상태나 아니면 어떤 선들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하고 건강하고 신체의 어떤 오장육부하고 좀 관계가 있더라라는 게 이렇게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금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막 붙이고 이럴 때 아까 그 구라고 그래가지고 손에 이제 이렇게 그 두툼한 정도를 이렇게 이제 각각 영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라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별자리 이렇게를 갖다 따와가지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왜 그러느냐 뭐 동양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를 뭐 갑 뭐 어떤 구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이거 검성구라고 부르고 뭐 토성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러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손금이 뭐 그 아랍 세계의 그 어떤 영향을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뭐 받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서양에서는 이 별점이라는 게 무척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자리의 어떤 그 특성하고 검성 이러면은 어떤 사랑을 상징한다든지 애정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검성 아까 같은 검성구라고 그러죠. 검성구가 애정이라든지 어떤 그 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을 하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정이 풍부한지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태양구 이래가지고 태양이라고 이야기한 거가 사실 태양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태양구는 뭐 성향으로 보면은 어떤 미적인 감각이 있고 뭐 어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재능이 있고 막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바닥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해보면 자신이 이제 손바닥이 뭐 밋밋한지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불룩불룩 솟아가지고 이렇게 좀 발달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쭉 만져봐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두툼한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좀 고구가 발달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얄팍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에 좀 쑥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고 뭔가 좀 얇다. 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좀 도톰하게 보기가 좋던데 나는 왜 이리 얇을까? 이러면 이제 거기에 좀 발달을 안 한 것입니다. 발달을 안 한 거고 이제 그 어떤 구라든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좀 이제 약하다고 보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본선 중에서 뭐 이렇게 당장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특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불경기가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뭐 병원도 잘 못 당겨보고 뭐 이러는데 자꾸 보니까 이렇게 생명선이 막 자꾸 짧아지는 것 같고 막 나는 생명선이 짧아요. 이러면 일찍 죽어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심각한 질문이죠. 뭐 중리산이가 걸리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명선이 짧다고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선이 짧은 거는 짧은 이유가 있고요. 본래부터 짧았다 그러면은 이제 간혹 그 이렇게 이제 세계 이렇게 인종을 보면 옛날에 그 바이킹족이라 그러죠. 바이킹족의 그 후손들이 생명선이 되게 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사람들이 뭐 한 30 몇 살, 40 몇 살 해가지고 요절하느냐? 그건 아니고 장수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선은 좀 짧아요. 어떤 유전적인 소양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개 이제 또 유전적인 이런 뭐 특성이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이제 생명선이 잘 발달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좀 짧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뭐 짧으면서도 선이 이렇게 굵지도 않고 좀 약하고 뭐 흐트러져 있고 또 다른 선들도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르게 이제 뭐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뇌선이 저는 이제 기니까 아주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IQ도 높고 뭐 저는 똑똑한 사람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뇌선이 이제 두뇌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길고 짧고가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떤 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뇌선이 길다고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검사라든지 뭐 사법고시 아니면 의사라든지 이런 힘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어떤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두뇌선이라는 게 이렇게 뭐 긴 사람들도 있지만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두뇌선이 이렇게 손바닥 중간을 횡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횡단을 못하고 짧은 분들이 있어요. 짧아서 길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온다든지 뭐 더 짧은 분들도 있어요. 요 정도까지 안 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하고 아니고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좀 취향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뭔가 연구하는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제 좀 두뇌선이 길어집니다. 인내심도 좀 강하고 좀 길게 좀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길어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선은 이게 좀 감이 아주 빠르고 이를테면 뭐 정권 같은 걸 해도 뭐 단타 이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테마를 잡고서 오랫동안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지겨워하고 실정을 많이 내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기민하게 이렇게 순간순간 대응 같은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사나 변호사나 뭐 검판사 뭐 이런 분들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머리를 항상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은 보면 두뇌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좀 가닥진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고 또 선에서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올라가는 선이나 갈라진 선이나 이래서 잘 놓고 보면 선이 이렇게 한 가닥에 이런 어떤 그 나무 같은 이런 한 줄기 이게 아니고 줄기에서 많은 어떤 가지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양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는 가지가 하나 이렇게 뻗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식, 이쪽 뻗었다 그러면 이쪽에 지식, 이런 지식들을 다 하나씩 흡수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물선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돈을 버는 거라든지 성공을 하는 거라든지 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럼 재물선이 간혹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저는 뭐 평생
뭐 돈이란 건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야 됩니까? 뭐 남들같이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은데 뭐 그걸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부르는 이런 재물선, 태양선, 이 약지로 올라가는 이 선이 무척 중요하죠. 태양구로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없는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봐서 한 없는 이게 이 선이라는 걸로 부를 수 있는 이 태양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이 전혀 없는 분이 인구의 한 뭐 10%에서 한 2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냐? 있긴 있지만 뭐 없는 이만 못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정말 선들이 이렇게 잘 발달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드물어서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나 될까 할 정도가 되는데 이 태양선은 정말 그게 이제 정말 잘 발달해 가지고 굵고 진하고 뭐 험집이 없고 이러면은 되게 좀 성공해서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이 꼭 있어야지만 돈을 버느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또 이 선이 잘 발달 안 했는데 그럼 돈을 잘 버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여러 선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관찰을 하면서 또 구의 발달은 어떻는지, 손가락 모양은 어떻는지 이런 것 갖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지 그 어떤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해석이 잘못됐을 때도 뭐를 좀 잘못 봤기 때문에 해석이 좀 잘못됐을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손금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첫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손금이라는 게 좀 그래도 연구를 좀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 이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달려들고 뭐 평생을 바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실 좀 그 중요한 이야기. 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뭐 손금이라는 게 그냥 뭐 주름 잡힌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손금학이라는 그 강의를 갖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그러면 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손금의 역사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손금에 어떤 기여를 했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어땠고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이런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걸 갖다 살펴봤습니다. 손의 어떤 그 손금의 기본 선들의 어떤 그 기본 3대 선 그리고 또 세로 3대 선 이런 것하고 또 구의 명칭, 손가락의 명칭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손금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은 연구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수영학이라고 부르는 그 손의 모양, 손가락의 모양, 구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 들어가는 이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시간 이렇게 이제 제가 언변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참고 이렇게 좀 쭉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제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